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8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한국 1인 가구 1천만 시대 돌파. 중앙일보가 8월 27일 16시 31분에 보도했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처음으로 1천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1인 가구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22만 명으로 2020년 5,183만 명에서 5년 연속 감소했다. 전체 가구 수는 2,411만 8,928가구로 2020년보다 약 100만 가구가 늘었는데 이 중 1인 가구가 2020년 900만 가구에서 4년 만에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디지털 전환 가속과 폭염일수 초과 기후 변화도 눈에 띄었다. 이런 통계에도 보고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이 1,000만 가구 중에는 미혼이 적지 않을 터. 제 자식도 한 애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전 세대로서 저희 때는 그냥 전세방만 얻어도 그냥 같이 살았습니다. 미혼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옛날보다 경제가 더 좋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들을 안 하냐? 빈부의 격차, 또 그 다음에 어떤 눈높이,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혼자 살겠다. 그리고 본능적인 거는 어떻게 각자들 해결하실 거고, 또 최근에는 그 비혼 출산도 좀 늘어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어쨌든 전통적인 어떤 핵가족도 다시 더 나눠져 가지고 원자화되는 그런 1인 가구라는 게,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가 보통 가면은 4인 탁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1인용 탁자, 2인용 탁자, 1인용 탁자는 그 벽에 붙여가지고 저기 혼자 먹는, 일본에서는 많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변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외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에 대해 불평하다. 다 끝난 다음에 이 가십거리로 나오는 건지 추가적인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엘리 큘란 홀탈링 더 뉴 퍼블릭이라는 데서 8월 26일 날 오전 5시 2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그렇지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위안부에 대해서는 조금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뉘앙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지도자가 강제 성매매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트럼프는 오후 대화에 일본의 성범죄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바보 같은 말을 남겼다. 이 주제는 특히 생존 피해자들이 도쿄의 잔혹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여전히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아동 성매매 알선업자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수많은 관계를 배후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한국이 학대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비꼬기 표현인 것 같아요. 결국 대통령은 과거에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배상금을 좀 줬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은 한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당시 한국의 보수 지도부와 합의하여 10억엔, 즉 68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이 문제를 한국인들에게 가슴 아픈 문제라고 부르며 2015년 합의가 많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언급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엎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부터 먼저 들려서 전 정권이 해놓은 거 다 존중하겠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직접 자기 자식 팔은 사람들이 없다는 있다는 얘기도 그 저기 조사하면은 나온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한국의 트럼프 쓴소리 위안부 문제 고집, 이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걸림돌 제거됐다. 아베 신지와 요다 가츠야키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거는 8월 27일 하루 지나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측의 대응에 쓴소리를 하는 장면도 나왔다. 허구한 날 그냥 끝나지 않고 정권 바뀔 때마다 뭘 끌고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겠죠. 미국은 과거사 문제로 대입하는 한일 화해를 촉구해왔지만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 대통령을 향해 깊이 있는 발언을 퍼붓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측의 대응을 따지는 모양새가 됐지만 리 당선인은 23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많은 재건물이 제고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우려를 해소하려 했다. 그는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중시한다는 뜻을 밝힌 뒤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미국 방문 전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꼭 위안부 문제만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1차 정권에서 밀월 관계를 구축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위대한 인물로 좋은 친구였다라는 말도 했고, 그는 한국에 따뜻한 감정이 있었다. 아베가 글쎄요 라고 회고해 2월에 회담한 이시바 수상에 대해 현 수상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당신은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회담이 성공했다는 잣대는 그저 젤렌스키 꼴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보따리에 싸서 트 앞에 풀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웅은 직접 받지 못했다. 리는 카멜레온 같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반일 위안부 공격 뭐 정부를 공격하더니 본인이 대통령 되고서는 싹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미경 중에서 안미경미로 이재명의 변신은 무죄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 이런 미국에서 방송하는 유튜버인데 그 내용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극우라고 이제 공격을 허겄죠. 미국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는 종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히려 그의 기존 정치 노선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반발은커녕 더한 더 큰 환호를 보내고 있는 사실. 더 이상 안미 경정할 수 없다. 친중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선언. 미군 기지 소유권 요구에 대해 끝내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 좌파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할 명분조차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전작권 한수는 언급조차 못했다. 정작 미국 앞에서 완전히 하룻강아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오산기지 압수수색 해명 결국 또 다른 말장난인 것. 통일교 압수수색 문제는 나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트럼프. 그는 철저히 미국에 종속된 외교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 외쳤던 균형 외교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다. 미국식 전략과 무기체계에 한국을 깊숙이 끌어들이는 결정도 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봉쇄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여기 한일과 같이 같이 들어가겠다. 이는 거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방구석 여포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굴복의 장면이 나타났다. 사실상 한국의 산업 역량을 미국 재건 프로젝트에 바치는 저공 외교였다. 이런 표현을 하니 극으로 몰리면서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다. 한국만 굴복하는 게 아님이 객관적 사실 아닌가. 철저히 미국 경제에 예속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과거 좌파들이 쓰는 표현과 다를 게 없다. 남미에서 말하던 종속 이론과 같은, 중국도 다시 종속 이 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종속 이론은 20대 때 좀 들어봤던 건데, 그때 이제 남미 쪽이 그 카톨릭 중심으로 카톨릭 계통에서 종속 이론이 나왔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북 외교에서 한국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못했다. 중국 앞에서는 고분고분, 미국 앞에서는 굴복하는 모습. 결국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외교의 민낯.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이 이에 딱 들어맞는다. 좌파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를 실용외교라고 지켜세우며 자축. 어쩌면 좌우 정치 진영 모두를 손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미국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 칸의 그 변신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중공의 통일전선 전술이다. 자유준영은 생존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은 그 과정이 정당해야 하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비유해 주자. 한국이 지정학적 제약이라면 오히려 나머지 들이 모두 제약에 종속시켜야 해결이 가능하지. 한국이 뭐 미국에 종속됐다 이런 게 아니고 한국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는데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 한반도에 종속을 해야 된다. 그 종속이라는 말이 서브 오디네이트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협조해 줘야 된다. 지들도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사고방식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발언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정치 감각이 좀 아쉽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은 안미경 중의 정원, 한미 제조동맹으로 중기술 굴기에 대응해야 박순창, 장우정, 이영관 세 기자가 달라붙어서 조선일보에서 8월 28일 새벽 06시 39분에 보도했습니다. 신한미 동맹 시대라고 일컬고 산업경제 전문가가 본 한미회담,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는 이를 탈중국 공급망 디커플링 추구하며 한국 같은 동맹국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미국의 신제조 동맹 구상, 미중 경쟁과 공급망 위기가 경제 안보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다. 동시에 국내에서 연쇄적인 친노동 입법으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저성장에 직면한 기업들은 탈한국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신제조 동맹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기회 측면과 산업 공동화라는 위기 요인을 모두 품고 있다고 말한다. 한미 신제조동맹 위기이자 기회, 대미 투자 국내 경제에 도움, 여러 그 교수들의 학자 전문가들의 핵심 인식을 저기 했는데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정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과 거래 안 할 수 없어. 공급망 이중화하되 첨단 공장은 국내에 세워야. 정철 한국경제연구장 대미 투자 국내 투자와 대체 관계에 아냐 국내 산업 키우는 기반 될 수 있어. 허정 서강대 교수 통상학회 회장인데 대미 투자 성과가 국내에 퍼져 나가야 동맹하고도 우리가 굶게 되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지 지금 따로 뭐 경제 동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같은 얘기다 이거죠. 나눠서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수레의 두 바퀴임은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우습게 좀 들리긴 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뭐 교수 나부렉이라고 뭘 좀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은 물론 점잖게 얘기하는 거는 저 같은 무식한 수준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국 미러 3자 핵군축 협의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다. 베이징 27일 로이터에서 어,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꾸어자 뭘 꾸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적 협의에 참여하라는 요구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으로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 러시아나 중국과 임하고 있는 것의 하나는 핵군축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해 양국과의 핵군축 협의 개시에 재차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핵전력은 같은 수준에 있지 않으며 양국의 전략적 안보 환경과 핵정책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과 자위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나라와도 확전 경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 핵무기 보유국은 핵군축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진지하게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최대 보유국이 미국이라는 거로 얘기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지금 계속 핵무기를 중국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앞서도 코드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뉴스들의 뉘앙스를 제가 해석할 때는 북러미가 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좀 친화적으로 변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기존의 그 한미일 것도 있고 이거를 다 합치면은 예정된 트럼프 연합국은 중국 제국을 포위하여 고사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고사 전략 속에 중국이 지금 아웅하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 한국 안미 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 드디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통령 안미 경중 불가 발언에 중국 한중 관계 발전은 다른 나라 영향 안 받아. 이벌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7일 날 오후 5시 28분에 보도했습니다. 안미 경중 불가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한중 관계 발전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조하긴 중한 관계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 비롯된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가 영향을 받아서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제3자라는 게 미국이란 것은 뻔한 거죠. 인민일보 글로벌타임즈는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정당화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는 곧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 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중국 견제에 나선다면 이는 곧 한국의 국가 운영을 위험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차에 스스로 묶어버린 것. 마지막 말은 협박으로 들리네요. 한국 내 대거 포섭되고 있는 친중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중국을 배신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제가 이 생존 우선순위 뉴스를 시작하면서 박쥐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이서부화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런 표현도 했죠. 이북의 표현을 들어서 고난의 행군을 각오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동안에 중국하고 수교에 의해서 우리가 돈 벌어먹은 시기가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올시다니까 중국하고의 교역을 우리가 좀 크게 줄이고 하더라도 고생할 생각을 합시다. 라는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근데 따를 수 없, 그걸 갈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설득을 좀 더 해야 되겠죠. 독일 병역제 도입 러시아 위협 대비 징병 재개 가능성 8월 27일 아사히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원제 이런 것들을 병력을 지금 현재 18만 2천 명이었는데 최대 26명까지 늘리고 예비역병도 약 20만 명 늘리는 거로 해서 필요하다면은 징병제 재개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합병결의, HD현대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 방산 매출 10조 목표. 조은재 기자가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8월 27일 16시 29분에 보도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가 각각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은 방산 분야에서 오는 2035년까지 연간 매출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북극권 쇠빙선 등 특수성과 친환경 선박기술 분야에서 시너지를 확대하고 전했다. 자, 북극 항로가 세계 패권의 중심지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합병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대형사 결합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업제표는 더 넓은 시장, 더 강한 조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달고서 합니다. 또 싱가포르의 투자 범인을 설립해 해외 생산 거점 관리와 신야드 발굴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신야드 관리 발굴에는 필리핀의 뭔만 있죠. 그거에도 지금 임대해서 이미 쓰고 있다고 그러죠. 베트남에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산하에는 또한 HD 현대상호중공업이 목포 소재 조선소가 별도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옛날에 환경 학습을 할 때 학습 동아리 현대 조선 출신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구경을 가본 적이 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 산업에서 가장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이다. 또한 선박건조 관리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고위 분식 차단한다. 개인 과징금 2.5배까지. 강수련 연합뉴스 2025년 8월 27일 10시 7분에 보도했네요. 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장기간 지속 시 과징금 가중, 실질 책임자도 과징금 부과, 외부 감사 방해 시 제재 가중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 분식회계를 490건 적발하고 과징금 988억 원을 부과했는데 고의회계 분식도 96건은 검찰에 이첩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계감시 방해시 제재하고 실효적 내부 심사인 인센티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거는 제가 스르폿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 제조업에 관한 고의분식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제조 원가에 의한 매출 원가의 구조적 문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스루풋 회계를 마피아 회계로 도입해야 한다고 사명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원가 회계는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21세기 그 새로운 그 경제 질서에는 회계 자체 200년 이상 지배해온 원가 회계는 이제 사라져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할 때 마피아 회계를 소개했는데, 제목으로 스루풋 회계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 정의선 회장 고소, 노란봉투법 통과 3일 만에 이호준 손덕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7일 19시 54분에 보도했습니다. 정의선 향해 현대차그룹 총수, 현대제철 등에서 파견법 위반의 수차례의 위법행위 지휘하는 자 주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 쟁취하면 다른 하청업체로 확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현대제철 전직 현직 대표 고소, 비정규직 노조조합원 2021년 당진제철소 점거농성 200억 손배소 철회 요구를 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가 벌일 수 있는 파업의 범위를 노동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외적으로 허용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로 시행된다. 중국은 한국의 반덤핑법 신벌에 대해 한국의 철강 구조를 비판했죠. 자신들이 반덤핑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효율에 의한 판매 가격이란 주장이다. 이것도 초안전으로 보입니다. 중국에게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국내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거의 한중 수교 30년 후에 우리가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에 지금 30년 동안 작업을 받아왔다. 그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중국한테 포섭, 스파이 짓을 했는지 까발겨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화교 출신들 경제활동도 뭔가 경제사회활동도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